1975년 동남아의 한복판, 습한 공기가 뿌옇게 깔린 캄보디아의 정글 사이로 낯선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프놈펜과 주요 도시의 주민들이 집과 시장, 학교, 병원을 등지고 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 교과서를 들고 있던 학생, 수술 도구를 챙기던 의사, 양복 차림의 관료까지 모두가 도시에서 쫓겨난 죄수처럼 침묵 속에 움직였다. 그들을 이끄는 세력은 스스로를 단지 앙카라고만 불렀다.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지도자의 정체는 대부분의 캄보디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살로트 사르, 훗날 전 세계가 폴 포트라 부르게 될 이름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 강제 이주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지역별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무에서 시작하는 낙원이라 불렀다. 돈도, 시장도, 종교도, 학교도 없는 세상. 개인의 이름과 가족의 유대마저 지워버린 완전한 평등의 세계. 그러나 그 이상은 곧 지옥의 문을 열었다. 수용소의 비명과 죽음의 들판에 깔린 해골들이 그들의 혁명이 어떤 색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혁명을 설계한 그림자. 폴 포트라는 이름은 나중에 세계가 붙여준 가면이었고 그의 본명은 살로트 사르. 1925년 캄보디아 컴퐁톰주의 프렉스바우 마을에서 비교적 부유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살로트 사르는 프랑스어를 배우며 성장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온화하고 조용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겐 특별한 야망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다. 1949년 24세가 된 그가 프랑스 유학길에 오르면서 그의 인생은 급격히 바뀌었다. 파리에서 마주한 서구 문명은 찬란했지만 동시에 식민 지배의 이면에서 억눌린 자신의 조국을 더욱 또렷이 인식하게 만들었다. 프랑스 공산당의 영향을 받으며 그는 자본주의를 부패의 근원으로, 서구 제국주의를 악의 체계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살로트 사르는 혁명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1953년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그는 지하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세력에 합류했다. 이때부터 그의 모습은 점차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공개적 연설보다는 비밀 회합을 선호했고 이름조차 여러 번 바꿨으며 당 내부에서 권력을 키웠다. 그는 인간의 얼굴 뒤에 숨은 권력의 작동을 예리하게 읽어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은밀하면서도 무자비한 전략가로 평가받았다. 1960년대 초 살로트 사르는 캄보디아 공산당의 지도부에 올랐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신을 폴 포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그가 스스로를 새로운 캄보디아의 창조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당시 캄보디아는 외형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그 내부는 균열로 가득했다. 농촌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도시는 소수 엘리트의 부패와 서방 문화의 유입으로 요동쳤다. 폴 포트는 이 모순을 혁명의 불씨로 삼았다.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마오쩌둥의 농촌혁명 이론을 결합해 극단적인 농업 중심 사회를 구상했다. 도시의 모든 제도를 해체하고 산업을 제거하며 국가를 거대한 농업 공동체로 바꾸겠다는 발상이었다. 사람의 직업, 이름, 출신, 지식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노동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의 눈에는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처음부터 인간의 본성과는 대립했다. 그는 개인보다 집단을, 생명보다 이념을 우위에 두었다. 사람을 혁명의 재료로만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서서히 냉혹해졌다. 그럼에도 많은 젊은 혁명가들이 그의 이상에 매혹되었다.
부패한 체제에 대한 분노와 식민 지배의 상처가 그들을 움직였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갔고 폴 포트는 그 어둠 속에서 크메르루주라는 군대를 키워냈다. 혁명은 이제 설계도의 영역을 벗어나 피와 총성이 지배하는 현실로 옮겨가려 하고 있었다. 이 권력 장악과 도시의 붕괴.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수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 위로 갑작스러운 함성이 터져 올랐다. 총성과 먼지구름 사이로 검은 복장을 한 무장 청년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며 진군했다. 그들은 크메르루주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환호했다.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고 평화가 돌아올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날은 평화가 아니라 종말의 서막이었다. 그들이 도시를 접수한 직후 폴 포트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프놈펜을 완전히 비웠다.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총구 앞에서 강제로 도시를 떠나야 했다. 병원에서 수술 중이던 환자들, 막 출산한 산모들까지도 거리로 내몰렸다. 거대한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캄보디아의 수도는 며칠 만에 유령 도시가 되었다. 이 대탈도는 강제 이주가 아니었다. 폴 포트는 도시를 부패의 근원이라 규정했고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새로운 사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지식인, 교사, 의사, 기술자, 심지어 안경을 쓴 사람들까지 구체제의 잔재로 간주했다. 도시의 모든 구조물과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 전체를 농업 공동체의 노동자로 전환시키려 했다. 화폐는 폐지되었고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았다. 개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가족 제도마저 해체되었다.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어 집단 생활에 들어갔고 부부는 함께 사는 것이 금지되었다. 인간의 일상과 감정, 관계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 체제 아래에서 사람들의 이름은 사라졌고 모두가 숫자나 직무로 불렸다. 하루 16시간이 중노동이 강요되었고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형되었다. 굶주림과 질병이 퍼졌지만 불만을 표하면 반영명분자로 낙인 찍혔다. 폴 포트는 자신을 거의 신격화하며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지도자의 모습은 좀처럼 대중 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명령은 숲속의 본부에서 전국토로 퍼져나갔다. 그가 머릿속에 그린 세계는 고요했고 질서정연했으며 오로지 이념으로만 작동했다. 그러나 그 세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인간의 삶을 부수는 폭력이 필요했다. 크메르루주의 통치 초반, 일부 농촌에서는 식량 생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성공의 신호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시는 파괴되고 지식인 계층이 제거된 사회는 곧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 설비를 돌릴 기술자가 없었고 질병을 치료할 의사도 없었다. 무너진 교통망은 배급 체계를 붕괴시켰고 국토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사람들은 비를 받아 마시고 풀뿌리를 씹으며 연명했다. 거리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시와 공포가 만든 정적이었다. 이때부터 폴 포트의 혁명은 이상에서 공포 정치로, 이상향에서 지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3. 죽음의 들판과 학살의 기계. 캄보디아의 하늘은 푸르렀지만 그 아래 땅은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다. 폴 포트가 주도한 체제는 도시를 무너뜨린 뒤 이제 사람의 정신과 생명을 갈아넣기 시작했다. 혁명의 불순한 생각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사라졌다. 그 기준은 불명확했고 의심만으로도 충분했다. 전날까지 같은 밥을 먹던 이웃이 다음 날 새벽에 끌려가는 일이 흔했다. 그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을 기다린 곳은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진 수용소였다. 그중 가장 악명 높았던 곳이 바로 뚜올슬랭이었다. 학교 건물을 개조한 이 수용소에서는 매일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졌고 들어온 약 2만 명 중 단 7명만이 살아남았다.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상이었다. 뚜올슬랭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박탈됐다. 죄목은 주로 반영명분자라는 모호한 낙인이었고 고문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의 의례처럼 반복됐다. 전기 충격, 물고문, 손톱을 뽑는 행위, 아이를 부모 앞에서 살해하는 심리적 고문까지 자행됐다. 자백서에는 대부분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목표는 진실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다. 고문 후 처형된 시신들은 수도 외곽의 처형장으로 옮겨져 집단 매장되었다. 이곳이 훗날 킬링필드라 불리게 된 장소였다. 생존자들은 그곳의 참혹함과 죽음의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학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희생자 중에는 지식인, 승려, 의사, 교사, 예술가 등 사회 기반을 이루던 계층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죽음은 특정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혁명 열성 분자가 조금만 필요한 표정을 지어도 반역자로 몰려 처형됐다. 아이들이 부모를 밀고 해야 했고 밀고 하지 않으면 함께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침묵만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 공동체는 붕괴됐고 인간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마저 사라졌다. 폴 포트는 이러한 대량 학살을 사회 정화라 불렀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불순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불순이라는 낙인은 언제나 임의적이었고 결국 혁명은 적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었다. 죽음이 일상이 되고 인간이 숫자로만 계산되던 시절이었다. 굶주림과 강제노동, 고문과 처형이 캄보디아 전역을 뒤덮으며 삶은 생존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 되었다. 뼈와 두개골이 들판 위에 흩어져 햇빛에 말라가던 그 풍경은 인간이 만든 지옥의 얼굴이었다. 이 시기 캄보디아는 지도자 한 사람의 망상이 어떻게 전체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됐다. 그가 말한 평등은 피로 물들었고 그가 약속한 유토피아는 시신으로 쌓아 올린 폐허였다. 들판에 널린 해골들은 폴 포트의 이름 앞에 영원히 따라붙을 증거가 되었다. 사몰락과 유산 1979년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크메르 루주의 통권은 2주 만에 붕괴했다. 4년간 이어진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폴 포트는 상당수의 고위 간부들과 함께 캄보디아 북서부 태국 국경 근처의 정글로 도피했고 그의 낙원은 헐벗은 폐허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놈펜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훼손된 건물과 킬링필드, 감옥 지역에서 발견된 학살의 흔적들이었다. 도서관은 불타 있었고 학교는 파괴되었으며 병원과 공공시설 곳곳에는 크메르 루주의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폴 포트는 정글에서 20여 년간 생존하며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하고 게릴라전을 이어갔지만 그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1998년 4월 15일 그는 캄보디아 북서부 태국 국경 근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공식 기록 외에 독살설도 제기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그의 시신은 간단히 화장되었고 재는 흩어졌다. 그렇게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은 법정에서 심판받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캄보디아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식인과 기술자들이 대거 학살당하면서 사회 재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부족해졌고 교육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는 파괴되었으며 생존자들은 깊은 트라우마와 불신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킬링필드에서 발굴되는 유골들은 참혹했던 시절을 증언하고 있으며 뚜올슬랭 감옥은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며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폴 포트가 꿈꾼 완전한 평등의 세계는 결국 완전한 파괴로 귀결되었고 그의 이름은 인간의 광기와 권력의 위험성을 상징하는 어둠의 기호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폴 포트의 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캄보디아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권력에 눈이 멀었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킬링필드의 묵묵한 유골과 뚜올슬랭 박물관의 차가운 벽 앞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과 선택을 묻는 거울이며 인간성과 도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입니다. 폴 포트가 남긴 파괴와 고통을 기억하는 일은 다시는 인간의 광기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경계이자 다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